매크로 이슈 짚어보고 시장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선거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네. 어제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때 연립여당이 어느 정도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쉽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모두 다 지금 과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초유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시바가 하고 있는 내각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정당과의 연립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과거의 연립 정당이 계속해서 추진했었던 경제 정책들, 첫 번째 이제 현금 지급과 같은 이슈들, 야당에서는 현금 지급보다는 감세 쪽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두 가지 정책 다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150%에서 200% 가까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채를 어떤 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하는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세 협상이죠. 사실 이시바 정부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미국에 대해서 조금 강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25% 관세 서한이 발송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과반수가 미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경 대응 전략에 조금 더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일본 BOJ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는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올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포착이 되진 않습니다. 7월에도 동결 가능성으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마켓의 컨센서스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만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금리 상승의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른바 코어라고 얘기하는 코어 CPI, 즉 음식료와 에너지 부분이 빠진 형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CPI 중에서, 즉 소비자 물가 중에서 외부의 충격을 많이 받는 음식료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안정적인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가지고 BOJ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여파들, 특히나 부채에 관련된 여파들을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부채 여파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도 호조를 보였고요. CPI, PPI 역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자,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없다.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다라는 전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4월에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3월에는 관세와 관련된 실제적인 소비들이 마구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관세 유예 조치가 나타나고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8월 1일이 되어야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일부 품목별 관세에만 부과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관세에 의한 영향이
어떤 지표에 나타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PPI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 동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고용 변화율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밸류 애디드 되는 부분들,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특정한 그 가정하에서 지금 저 그래프를 작성한 보고서는 북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5%, 그 다음에 중국은 30%, 기타 국가들 10%가 4년 동안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확실히 고용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실질 부가가치 측면에서나 다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점은 그 분석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상호 관세가 시행될 때 그 타격이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지금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시장도 좀 중요할 텐데 고용 상황을 미뤄봤을 때 소비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은 쿨링 다운이죠. 즉 어느 정도 이게 그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이제 점차 둔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 자체도 4.1%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 실업수당이나 아니면은 지속 실업수당 같은 것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둔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지속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이것이 3주 연속으로 해서 195만 건 정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 지속 실업 수당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시장에서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페드에서 관세에 대한 분석도 했지만 그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압력은 3%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 고용시장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연 실업률 수준이 4.1%, 4.2% 수준에서 거의 그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용시장이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크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를 두고 올해 2번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번 6월에 SEP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크게 그 양쪽으로 갈렸죠. 한편은 이제 그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번 연속 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이 확연히 갈려지는 것이 사실 6월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발생을 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샌프란시스코 페드 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월러 같은 그런 두 사람이 대표적인 보수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 그 코멘트들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월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이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쿠글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조금 더 데이터를 보아야 된다. 이것이 7월이 됐던 9월이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지금 상황에서 그 금리 인하를 논한다라는 것은 좀 빠르고
실질적으로 아까 8월이 되어야 관세가 나타나고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은 12월, 즉 4분기나 되어야 나타난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때까지는 추이를 살펴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표를 확인해보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채금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0년물이요. 교수님 지금 5%를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년물 국채금리가 4.5%대에 근접했을 때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는데 앞으로의 국채금리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채를 전망할 때 네.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재정 적자 이슈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OBBA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여기에서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감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12호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치를 보신다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를 초과하는 그런 수준이 2035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그래프가 지금 이런 6%대의 재정 적자 규모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숫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그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 정부가 느끼는 원리금 상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채 시장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발행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미국 경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틀랜타 연은의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베이지북을 보면 미국 경제, 미국 경기는 아직도 단단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의 상승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애틀랜타 패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네. GDP 나우캐스팅 같은 자료를 보시면은 2.4%로 견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분기에 마이너스 0.3%와 같은 수치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다가 최근에 나타났던 그 리테일 세일즈 자료를 보시면은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정적인 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미국 경제가 그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화는 굉장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의 DXY 기준으로 해서 110에서 지금 98, 97 수준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네.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 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24일입니다. 22에 통화정책회의가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게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최근에 유로존의 정상들도 ECB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유로존 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작년에도 그다지 좋지 않았었고 2025년 경제 전망을 할 때에도 작년 11월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 약 1.3%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게 0.9%까지로 다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EU 국가들의 부채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그리스, 그 다음이 이탈리아, 프랑스입니다. 이탈리아가 130%대, 그 다음에 프랑스가 113%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EU 국가들의 평균을 보시면 약 81% 수준인데요. 이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요 국가들이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 과잉 팽창했었던 정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해서 모든 국가들의 부채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0%대의 금리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느끼는 원리금 상환 압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유로존에 요구하는 것이 방위비 증대 압력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결국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라도 낮춰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EU 역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부채 역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도 5%를 상회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국 같은 경우에는 LPR을 동결을 했고 오늘도 조금 전에 동결 소식이 들어왔는데 동결 배경이 뭘까요? 일단 네.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생각해보면 5.4%, 5.2%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반기 5.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거 이제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5%를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량을 증대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도 네.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5.4%, 5.2%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정부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 내구재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한신 정책을 계속해서 상반기 중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몇몇 그 지방 정부에서 이 이구한신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중앙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공급이 없이는 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의 정부의 그 자금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 통화 당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다 통화를 팽창시키는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죠. LPR을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동결시켰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달러도 약세를 추구하고 있고요. 유로존도 유로화 약세를 만들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궁금해지는데 최근 다시금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DXY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97, 98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화가 1,48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350원을 찍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움직임 자체는 달러와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의 강세, 그동안의 약세의 요인이었던 정치적인 불안정 이슈라던가, 그 다음에 그 경기와 관련된 소비 심리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화가 조금 더 강세 쪽으로 갈 개연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세와 관련된 문제들, 이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그 관세 이후에 나타날 차후의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인위적으로 그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고 있다라는 주장이 다음 타깃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그런 그 과격한 형태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 달러화 이외의 통화들이 강세로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겠죠.
관세 협상 이후 달러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환율 동향까지 살펴주셨고요. 이 이슈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니어스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지가 궁금하고 통과가 되면서 코인 시총이 무려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네. 지금 이 지니어스 법안 자체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인데요. 네. 다만 이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하나의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행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불 준비금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상세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메리트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생겼느냐, 이것이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사기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깅을 시켜놓고 그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다시 그 자산을 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링키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에서 암호화 시장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을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할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한 모습이죠, 교수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모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코인런이 발생했을 때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그 운용상의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블랙 마켓이나 그레이 마켓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거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화폐 대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관리되지 않는 자본 유출입이 급등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대신에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통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나 BIS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것 대신에 중앙은행이 토큰화된 CBDC나 이런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랫단에서 금융회사나 아니면 비금융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그것을 어떤 중앙은행의 리저브 계정에서 그 메꿔줄 수 있도록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식의 투티어 시스템을 운영하자라는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통화 당국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이 담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이슈들은 확실히 지니어스 액트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실질 가치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점, 두 번째,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화폐의 역할을 못하는 투자 자산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등장을 한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든가 같은 형태로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기술적인 독립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분할되면서 네. 기존의 비트코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서도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 역시 상승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 어떤 흐름 가져갈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실제적으로 금값 네.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대체재라고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의 대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미국 달러와는 미국 국채의 그 위상이 점점 이제 붕괴되어가는 네.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대체재가 없는 안전자산이라는 금의 위치는 당분간 금의 가격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 오늘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